문화로. 근데 여기서도 영국의 어떤 자본이 어떤 갑자기 백화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백화점이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켓들, 그다음에 헌 옷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런웨이도 하고 그래피티 같은 것도 막 뱅크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칠하고 뭐 그러죠. 이런 뭐 크레딧 몬스터에서 영국의 유럽의 어떤 자본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상징들 같은 것도 막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히피들인데 덴마크 코펜하겐에 히피들이 살아요. 히피들이 크리스티아나라고 살면서 여기서는 사진을 못 찍어요. 사진을 못 찍으면서 생태적으로 사는 모습들 이렇게 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이도 공간, 헤테로토피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뭐 서울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집은 막 요즘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는데 이게 이제 용산이 다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1조 다이어그램을 뽑아본 건데 다 막 주변이 다 어두워지는 대형 건물로 해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현상들이 있다. 용산이 막 호도할 때는 여기 남산타워가 보인다. 막 이게 아까 이제 아드리안 스미스가 한 건데 옆에서 보면 사실 또 다 막혀 있거든요. 통경축이 없는 개발들. 잠실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게 움직이네. 처음 봤는데 이렇게 다 계속 그림자가 그려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을 아래서 보고 많이 막혀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재 근처에도 건물이 좀 낮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그 경복궁 근처에 좀 흉물이 생긴 좀 원래는 지금 이 높이인데 사실 제대로 하면 이제 이 높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광주에서도 어떤 이런 문화재 옆에 하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 대사관 주변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십자각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너무 막아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개방성 있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 뭔가 제가 랜드마크를 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썸 타는 건물에서는 어떤 그렇게 랜드마크를 못할 때 아주 기존 도시에서 어떻게 게릴라적으로 작은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고 유의성과 어떤 의미 충만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요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세기 건축에서는 뭔가 이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이렇게 랜드마크나 파빌리온 이렇게 단일자적인 모습보다는 이렇게 좀 인프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인프라하면 토목이잖아요. 토목인데 결국은 도시 인프라와 어떤 건축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기 광주 여대 옆에 이렇게 모텔 사이를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죠. 예전에는 거기가 모텔 촌이었는데 새로운 길이 넓어지면서 양쪽에 막 모텔들이 보이고 저 뒤에 아파트 있고 보니까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인프라와 어떤 그 연결이 안 된 어떤 그런 개별자적인 어떤 랜드마크나 파빌리온은 어떤 가치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거 좀 제가 좀 빨리 좀 해서 다른 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좀 다시 한번 꽂아. 요즘 이제 서울 관련해서 제가 좀 적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틀면 되는데. 네. 새로운 거. 예, 요게 이제 요즘 이제 그 고양시에서 한번 강의하면서 고양시에서 좀 그 제대로 좀 요즘 맞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랜드마크에 대해서 좀 다시 정확히 한번 요즘 그런 수평으로 된 게 뭔가 있는 걸 보니까 뭐 사람의 보행이 닿는 곳, 공짜 입장이 가능한 곳, 매력적인 기능이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엑스의 서울 얘기라 좀 죄송한데 인사동길, 뭐 여의도 IFC몰, 그다음에 미술관들, 둘레길들, 그다음에 어떤 교통 환승, 어떤 인프라텍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도 이제 광주 아파트가 요즘 막 비싸진다고 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집은 이제 좀 이게 수평에서 수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10년 정도 살아 보니까 제 아파트가 한 중앙대 옆에 한 800세대짜리인데 아래 상가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아래 상가가 그 800세대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안 나와요. 수익이 안 나와서 계속 지금 5년째, 10년째 비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계속 신문에도 뭐 평당 1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대학원생들하고 한번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생각은 결국은 뭐랄까 보행이 되는 데를 좋아하더라고요. 보행, 그러니까 풀이 보행이 되는 데가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서울의 어떤 삼청동이나 익선동처럼 그렇게 작은 어떤 관광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데도 되지만 결국은 대단지 아파트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왜냐면 거기서는 그 차가 없이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뭐 초등학교도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2000세대나 3000세대 되는 데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또 세태가 또 그렇게 가고 저도 결국은 보행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아파트 이렇게 뭐 멸실됐어도 이게 그 고속터미널 앞 옆에 경남하고 신반포 3차 합친 건데 이게 22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옆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없어졌는데도 막 평당 9천에 팔려요. 그냥 빈 땅이 지금 작업하기 전인데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이런 상가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생주택들 이렇게 은퇴할 때 이렇게 사시는 그런 것들이 상승할지 대단지 아파트가 상승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가주택도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 같지. 근데 대단지 아파트는 어디나 있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사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1년에 한 2번씩 코스트코를 따라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살 때. 근데 요즘은 저희 와이프가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새벽 배송해서 먹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0시까지 배송을 이렇게 누르면 새벽에 이렇게 집에 앞에 와 있더라고요. 먹을 게.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마트를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가기 싫고 막 뭐 카트 밀면은 막 툭툭 밀고 막 가기 싫어서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피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안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2000세대가 넘으면 서울에서는 요즘 1500세대도 조식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이프한테 밥 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서 가서 먹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런 보행성이 있어서 보행도 되고 또 이제 상권 같은 경우는 서울의 상권이 계속 돌아다녀요. 지금은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건 잘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만 적은 거고 나머지들 뭐 이를테면 삼청동길, 뭐 이태원, 뭐 경리단길 이런 데는 다 지금 또 수그라들어요. 다 수그라들어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계속 그 서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새로운 데로 가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버티는 게 샤로스길이 의외로 버티는 게 그 샤로스길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거거든요. 서울대 입구역 저도 예전에 막 거기서 시험 볼 때 자고 그랬었는데 여기 서울대 입구역이 2호선이잖아요. 2호선이 여기서 타고 강남에 다 출퇴근